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 딥다이브 세션으로 시간이 꽤 깁니다. 아시죠? 80분입니다. 그래서 행사 측에서 여러분들 배고프지 말라고 이제 샌드위치도 제공해 주셨는데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네, 오늘 저는 프록시 SQL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 트래픽 처리하기를 발표하게 된 강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주로 인프라 관련 또는 아키텍처 관점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래픽을 처리한다 라고 했지만 DB 튜닝이나 또는 DB의 설정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사례는 특정 케이스의 즉 엣지 케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했던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나 모두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대규모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를 하나요? 아마 여러 파트에서 고려를 하는 부분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로 데이터 쪽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과 내구성에 많은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확장성, 유지보수, 관리 효율 등등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규모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요즘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클린 코드도 있지만 클린 아키텍처 또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많이 붙는데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아키텍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아키텍처는 무엇일까요? 아마 서비스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아키텍처의 중요한 또는 좋다고 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비스는 무조건 안 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 관점 또는 시스템을 뜯어봤을 때 대부분 서비스의 장애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즉 단일 장애 지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줄여서 SPOF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SPOF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API 서비스 관련된 그림이죠. API 게이트웨이가 앞에 있고 각 뒷단에 여러 개의 서비스 API가 있는 경우. 그런데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당일 장애 지점이 되겠죠. 왜냐? 게이트웨이 다운으로 전체 서비스가 멈추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엔드포인트가 데이터베이스죠. 대부분의 엔드포인트는 DB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B 장애의 경우 또 전체 장애로 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또는 담당하는 서비스가 어느 파트에 또는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SPOF가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당일 장애 지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게이트웨이를 이중화한다던가 또는 DB를 이중화 또는 복제 여러 가지 페일오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추구하면서도 이중화, 실시간 복제 등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많은 비용이 따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성능적인 부분과 가용성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DB를 얘기할 때는 항상 말하는 부분이 성능이죠. 왜냐면 가용성은 알아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성능을 높이는 데 포커싱을 둘 것인가 또는 우리 DB는 성능이 좀 느려도 절대 죽지 않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DB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DB 서비스는 확장이 어려울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아마 주제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 또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데브옵스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쉬운데 왜 DB는 확장이 어려울까? 일단 가장 먼저 DB는 스테이트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퍼머넌트하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영구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크죠. 보통 RDB가 여러분들이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잘 처리해요. 제가 경험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가 테이블 하나가 64테라였습니다. 네, 그만큼 데이터 사이즈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DB를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또는 여러 개 확장해서 스케일아웃 하기에는 이런 많은 데이터 때문에 오버헤드, 즉 재배치 작업에 대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랜지션 보장이라든가 또는 커넥션 관리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확장이 어려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저희가 쭉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과 커넥션들이 있거든요. 트래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고민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을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져옵니다. 익숙하시죠? 하나는 리플리케이션 구조고요. 하나는 샤딩 구조입니다.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유저가 데이터를 쓸 때 마스터 노드에 일단 데이터를 쓰고 리드는 분산해서 여러 개의 노드에서 읽어오겠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죠? 쓰기는 일단 하나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쓰기가 증가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에서도 쓰기에서 복제가 느려지게 되면 데이터에 불일치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리플리케이션 구조는 이미 많은 레퍼런스도 있고 ROI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샤딩 구조인데요. 샤딩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하고 컨셉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리플리케이션과 샤딩에 대한 그 부하 분산 또는 스케일 아웃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샤딩은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머신 1에서 머신 4까지의 데이터가 다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샤딩에서는 예를 들어 머신 3번에 DB가 크래시 됐다 이러면 데이터 유실이 발생을 합니다. 즉 1, 2, 4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지 데이터는 소실이 돼요. 근데 리플리케이션은 복사, 즉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은 높아지겠죠. 다만 쓰기나 이런 부분은 하나로 집중되고 이 마스터에서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능에 대한 부하 분산은 읽기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대용량을 고려할 때 우리가 리플리케이션을 할 것인가 샤딩을 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B만 우리가 뭐 리플리케이션 또는 샤딩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부하 분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DB가 복제 환경으로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하 분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만 복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쓰기와 읽기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하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DB 커넥션을 맺을 때 리드 라이트를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채널에서는 라이트 서버로 가고 나머지 채널에서는 리드 서버로 해서 쿼리 분기를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또는 여러분의 트래픽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즉 아무리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커넥션 부분. 그러면 커넥션을 나누기만 하면 부하 분산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커넥션을 DB에 맺을 때 엄청나게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즉석에서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커넥션을 끊는다. 어떻게 보면 DB 입장에서는 커넥션을 많이 물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할 때 DB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일단 어플리케이션에서 DB에 커넥션을 요청할 때 뭘 해야 되죠? 인증을 받아야 되죠. ID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DB에서는 ID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커넥션을 맺어주냐? 단순히 그 동작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ID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로그인을 시도했던 그 계정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어느 테이블에 접근 권한이 가능한지 등등을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가 CPU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이 커넥션을 맺는 과정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이 대기하게 됩니다. 물론 찰나의 시간이겠지만 요청이 하나일 때는 잠깐의 그 시간이겠지만 예를 들어 동시에 초당 쿼리가 20만 개, 30만 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약간의 웨이트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쿼리가 예를 들어 커넥션 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온다 하면 사실상 DB 서버가 CPU 100%로 죽어버립니다. 왜냐? 커넥션을 아까 맺는 거를 요청할 때 여러 가지 권한도 확인한다고 했지만 이때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커넥션에 따른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DB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라든가 MySQL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들이 보통 커넥션당 약 2메가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2메가를 줬다가 뺏었다가 계속 빈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모리 플래그멘테이션도 있지만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OS에서 또 메모리 관리해야 되고 즉 CPU가 많이 차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커넥션을 맺고 끊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바쁜 서버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DB가 CPU 100%로 먼저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커넥션 풀을 사용합니다. 풀의 역할은 뭐죠? 미리 DB에 커넥션을 묶어놓은 다음에 우리는 풀에서 커넥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D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미 풀은 항상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오버헤드는 줄어들죠. 왜냐? 그 오버헤드는 풀이 대신 할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커넥션 풀을 만들어 쓰고 왜냐?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만 동작을 하니까 그래서 DB의 부하를 줄인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연결할 때마다 커넥션을 맺는 것과 풀을 사용한 연결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 이미 우리는 커넥션을 맺고 끊는 게 아니라 채널을 연결을 계속 쓴다라고 할 때는 풀이 필요 없죠. 그리고 풀을 사용했을 때는 DB가 예를 들어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풀은 TTL 타임이 될 동안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쿼리 에러가 발생해. 그래서 페일오버에 즉각 대응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풀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TTL을 굉장히 낮게 줍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커넥션 풀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을 할 것인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커넥션 개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풀을 쓰느냐 또는 풀을 쓰지 않느냐라고 해서 커넥션 부분을 일단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넥션을 맺었어요. DB에. 자, 여러분들 보통 DB에 커넥션 어플리케이션에서 몇 개 정도 맺어 쓰나요? 자, 여러분 컴피그 다 지정해 쓰잖아요. 보통 어플리케이션당 MySQL 쪽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작게 쓰더라고요. 웹 쪽은 한 10개에서 30개. 그런데 게임 쪽은 2, 3만 개씩 동시에 열어놓고 쓰죠. 왜냐? 항상 열어놓고 써야 되니까 게임 처리를 위해서.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컨테이너당 100개의 커넥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컨테이너가 6개 떠 있으니까 600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인풋콘을 하는데 티켓 요청할 때 사용자가 동시에 몰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6개에서 600개로 늘렸어. 그러면 모두 소화가 될까요? 일단 동시에 600개에서 6만 개의 접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정성 있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API 서버 즉 컨테이너를 더 많이 늘리면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단순히 DB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장애는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냐?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600개라고 했지만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저희가 컨테이너가 최소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이 DB에 커넥션을 맺으면
내가 커넥션을 맺었다, 즉 DB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거치는 게 뭐죠? 네트워크죠. 그리고 이러한 세션을 관리해 주는 게 네트워크 스위치에 세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저희가 지금 일부 서비스에서만 DB로 연결될 때 커넥션이 50만 개에서 60만 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B의 어떤 커넥션 개수 이전에 세션 테이블이 꽉 차서 네트워크의 스위치의 CPU가 높아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팀에서 커넥션을 줄여달라. 근데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스위치에서 세션 수를 우리 쪽으로 커버할 수 있게 너희 설정을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세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대용량 트래픽을 한다 그럴 때 커넥션 수, 커넥션 풀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DB에 커넥션을 맺었어요. 뭐 세션 수도 문제 없고 다 좋아. 그러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자, 지금 여러분이 write IP를 D1에 주고 read IP를 D2와 D3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마스터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마스터가 죽었으니까, 현재 라이트가 죽었으니까 전체 서비스에서 쓰기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아까 커넥션을 잘 분기했기 때문에 읽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마스터가 죽었으니까 슬레이브 중 하나가 승격이 돼서 마스터로 해서 라이트를 응답받고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네, DB는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B는 마스터 슬레이브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헬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즉각적으로 넘어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은 로그 쫙 찍히고 넘어가죠.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커넥션 풀에 대한 TTL도 있지만 사실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동적으로 페일오버를 하려면 IP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설정을 대부분은 수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DB팀이 욕 많이 먹죠. 왜 장이 빨리 안 넘어가냐고. 사실 DB는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컨피그를 이번에는 write IP를 D2로 바꿔서 다시 올려야 되죠. 뭐 일부 서비스는 껐다 키던가 또는 리로드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그래서 우리는 DNS 해서 도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알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지만 DNS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죠. DNS의 캐시 타임. 네. 그리고 또 하나, DB가 만약에 추가되면, 자, 장애 복구해서 페일오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인프콘에서 티켓 할 때 갑자기 요청이 막 늘었어. 읽기를 많이 해야 돼. DB를 추가했어. 그런데 앞단은 해소가 안 돼. 왜냐? 어플리케이션은 아직도 D2와 D3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DB는 하나 더 추가됐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D4를 추가해서 또 리로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 즉 서버는 사실상 물론 DB 서버를 쉽게 넣었다 뺐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외로 많이 유용할 수 있게 보통 아키텍처를 구조를 합니다. 리플리케이션 할 때도 확장을 계속 할 것인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스케일업을 하겠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클라우드 많이 쓰죠. 그럼 클라우드에서 인턴스 바로 교체해서 스케일업 하잖아요. 그럴 때 클러스터 IP 또는 DNS를 쓰지 않고 다이렉트 IP를 썼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에는 IP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서비스가 온프렘에 있고 저희는 LA와 라스베가스에 서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프렘에 금융 쪽 관련이어서 이제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렘을 쓰고 있고, 그리고 LA 쪽에 있는 IDC와 라스베가스에 있는 IDC 간에 이중화도 되어 있고 굉장히 DB 서비스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보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왜냐? 거리가 멀다 보니까 회선 장애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쪽으로 이제 연말 텍스 시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도 왜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때 저희 회사에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제 확장을 했다가 또는 리소스 사용이 좀 불편해질 때는 줄이고,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부하는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간에 프록시를 두고
이런 프록시가 모든 커넥션 및 트래픽을 다 제어하고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프록시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구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프록시 SQL이라는 솔루션이었어요.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죠. 자, 프록시 SQL은 proxysql.com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소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캐치프라이즈가 스케일 100K 곱하기 1000이죠. 커넥션입니다. 즉 DB에서는 커넥션 이슈가 생각보다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하고 있고 대용량 처리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커넥션 문제가 항상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SQL에서는 뭐 멀티플렉싱한 커넥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쿼리 룰에 따라서 분기 또는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확장성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록시 SQL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사 홍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프록시 서비스들이 여기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A사에서 제공하는 프록시 SQL RDS 프록시 같은 경우에도 내부 로그를 보면 가끔씩 여기 있는 프록시 SQL의 오류문이 똑같이 뜹니다. 여기 실제로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포팅해서 썼다. 그리고 GPL 3.0을 제공하고 있고요. MySQL과 MariaDB를 지원하고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DB 환경이 MySQL 또는 마리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도입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록시 SQL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냐. 네, 아키텍처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앞단에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프록시를 다 바라본다. 그리고 프록시는 모든 백단에 있는 DB를 핸들링하겠다. 즉 핸들링보다는 내가 중간에 에이전시가 돼서 DB 쪽의 커넥션 또는 쿼리를 다 관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리드라이트도 프록시가 알아서 우리는 분리를 할 거야. 그리고 저기 보면 호스트 그룹 1, 2 이런 그림들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키텍처를 만들겠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구축법은 일단 제가 로컬에서 POC한 내용만 스샷을 떴습니다. 저희 회사 걸 보여드릴 수 없기에. 그래서 저는 버추얼 박스를 가지고 이제 이 코어에 메모리 4기가짜리 서버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 구축을 해볼 건데, 자, 프록시 SQL용 서버 하나, 그 다음에 DB도 우리가 페일오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2개 해서 총 4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GTID 복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아이디는 각각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복제 환경을 일단 DB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록시 SQL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냥 깃에서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서비스 스타트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는 올 쿠버네티스 환경입니다. 그럼 일일이 또 컨테이너 설치해서 야무 파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도커 허브 가시면 네, 프록시 SQL이 컨테이너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냥 도커 풀 해서 바로 올리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프록시 SQL 이니셜 스타트 하게 되면 기초 상태로 일단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설정을 봐야 되니까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6032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여러분들 MySQL CLI 사용법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프록시 SQL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 로그인한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자, 로그인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프록시 SQL은 DB가 아닙니다. 사실은 커넥션을 에이전시 해주는 에이전트인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록시 SQL이 DB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또한 DB랑 통신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정을 합니다. 이때 ID 패스워드를 사용하는데 아쉽게도 MySQL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프록시가 지금은 네이티브 패스워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MySQL 8.0부터 바뀐 게 뭐가 있죠? 패스워드 256으로 디폴트로 바뀌었죠. 물론 네이티브도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9.0 나오면서 네이티브는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물론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따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프록시 SQL을 도입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일단 버전, MySQL 버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where variable name에 모니터 유저네임, 모니터 패스워드 있죠. 그래서
프록시 SQL이 MySQL, 즉 여러분들의 DB에 접근할 계정을 입력을 합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MySQL에 내가 쿼리를 날릴 계정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쿼리를 날리려면 그 서버와 통신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계정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바꾸고 나면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설정에 대한. 그래서 로드 MySQL, 런타임 또는 디스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프록시 SQL이 이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고 저장하고 복구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고요. 어쨌든 지금은 모니터링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현재 이 화면은 MySQL이 아니고 프록시 SQL의 화면입니다. 지금 MySQL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CLI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에 보시면 이제 MySQL 모니터 해서 여러분이 등록한 계정과 비밀번호가 보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로 보입니다. 텍스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의 접근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서버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서버를 등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스트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호스트 그룹 모두 1로 줬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컬럼이 있죠. 그래서 서버를 등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서버들이 프록시 SQL이 이제 모든 트래픽을 보낼 서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여기에 100대를 집어넣겠다 하면 프록시 SQL 하나가 100대의 DB에 이제 트래픽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프록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프록시에서 서버를 넣고 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런 작업을 할 게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록시랑 DB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정을 등록하고 통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프록시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정을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보통 이제 컨피그 파일 보면 DB ID 패스워드 그대로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해킹에 민감하죠. 왜냐? 사실은 대부분 DB가 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 DB는 통신도 안 되는 저기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묻어두잖아요. 그리고 일부의 백엔드 서버에서 그 IP만 허용을 해줘서 DB에 연결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컨피그가 털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팀에게 DB의 ID 패스워드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프록시의 ID 패스워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출이 돼도 프록시에서 먼저 바꿔버리면 바로 다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즉 개발자는 DB의 ID 패스워드를 알 필요가 없다. 너는 프록시까지만 알아라. 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클라이언트가 프록시 SQL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패스워드가 그대로 또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차피 뭐 외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했으면 자, 프록시 SQL이 MySQL에 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어플리케이션도 프록시 SQL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쿼리를 실행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내가 등록한 서버, 아까 앞단에서 3개 등록을 했잖아요. 이 3개가 잘 분기가 되는지. 지금은 제가 호스트 그룹을 다 1로 했습니다. 같은 호스트 그룹끼리는 로드 밸런싱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고르게 분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조회하는 쿼리를 실행해 봤고요. 지금 보시면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1 이런 식으로 잘 분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DB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의 IP나 커넥션 정보를 다 입력할 필요 없이 프록시 SQL 하나만 있고 나머지 프록시 SQL에서 이렇게 로드 밸런싱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록시 SQL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단의 L4에서 트래픽을 흘려주던가 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거치지 않고 프록시 SQL 하나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축한 방법은 현재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프록시 SQL 하나를 물고 있고 프록시 SQL은 DB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저 빨간색 있죠? 호스트 그룹이 지금은 하나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호스트 그룹이 하나만 되면 모든 트래픽이 같은 데로 들어옵니다. 즉 리드라이트가 같은 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죠? 부하 분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하 분산을 위해서
리드라이트를 이제 프록시 SQL에서 분리하고 싶어. 즉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리드라이트 구분 없이 무조건 하나로 너희는 호출해 프록시에서 알아서 분기할게 라는 구조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그룹 1번은 라이트에 대한 역할을 할 거고요. 호스트 그룹 2는 리드에 대한 역할을 할 거예요. 호스트 그룹을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호스트 그룹 아이디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그냥 숫자만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POC한 서버가 라이트 한 대에 이 숫자 2가 호스트 그룹 리드입니다. 그래서 2대는 리드를 하겠어 라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동일한 호스트 그룹에서는 라운드 로빈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리드에 대해서는 이제 서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쿼리가 어떻게 읽기와 쓰기를 분산을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 룰을 직접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샘플로 셀렉트는 이번에 그룹으로 가라 라고 해서 호스트 그룹에 등록할 때 쿼리 룰 MySQL 쿼리 룰스란 테이블에 셀렉트는 2번 호스트 그룹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쿼리를 요청을 할 때 셀렉트라는 구문이 있으면 다 2번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규칙을 넣게 되면 저는 지금 단순히 셀렉트만 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DB가 굉장히 많다. 나는 뭐 신문사다 또는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쓰는 라이트는 작지만 대국민 서비스 같은 경우는 리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 또 패턴은 다른 쪽 서버로 빼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패턴을 여기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를 테스트 해보니까 마스터에는 인서트 구문만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쿼리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쿼리의 리드라이트를 분기할 필요도 없고요. 설정할 필요도 없고 프록시에서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등록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하고 났으면 뭘 해야 되죠? 데브옵스?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록시 SQL에서 MySQL 서버에서 등록된 서버를 보시면 스테이러스가 나옵니다. 이때 스테이러스 항목이 예를 들어 온라인이다, 정상이고요. 지금처럼 션드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만 보느냐? 아닙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언제부터 에러가 나느냐? 픽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 화면은 런타임 상태에서의 현재 스테이러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문제인지를 알려주진 않죠. 그래서 픽 로그, 아까 저희가 모니터링 계정을 등록을 했잖아요. 실제로 쿼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계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핑을 날려봅니다. 그러면서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는 예를 들어 뭐 패스워드 오류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픽 로그를 또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로그도 볼 수 있습니다. 커넥션 로그는 현재 사용하는 커넥션이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었냐, 그리고 커넥션 에러가 있었느냐 등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커넥션 에러가 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콘솔에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닐 텐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프록시가 몇백 대 돌아갑니다. 일일이 어떻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냐, 자동화된 툴이 없냐 라고 해서 소개해 드릴 게 PMM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PMM은 펄코나 서비스이거든요. 펄코나는 MySQL을 이제 오픈소스를 약간 자기들이 커스터마이즈해서 유료로 팔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코나를 여러분들이 PMM 모니터링 설치하게 되면 여기 프록시 SQL 항목이 자동으로 있어요. 그래서 ID, 패스워드, 서버만 등록하게 되면 바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것이 뭐냐? 아까 주로 얘기했던 게 커넥션이죠. 자, 커넥션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때 커넥션 개수가 이제 프록시 SQL에서도 커넥션을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죠. 프록시에 몇 개까지 몇 개 할 것이냐, 또는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 커넥션을 몇 개 맺을 것이냐를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커넥션을 더 늘려야 되겠다, 또는 좀 줄여서 운영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MySQL에서 맥스 커넥션은 100으로 해놓고 프록시에서
커넥션을 1000 또는 10,000을 잡았다. 그러면 실제 커넥션이 10,000개가 연결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커넥션을 제어할 때는 실제 MySQL의 커넥션 정보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쿼리의 패턴도 볼 수 있어요. 쿼리가 몇 개 들어오고 이 쿼리가 현재 느린지 빠른지 등등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아직 프록시 SQL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모니터링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직접 구축이 다 힘들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PMM 설치하시면 됩니다. 무료이고요. 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인터널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프록시 SQL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프록시 SQL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네, 우선 프록시 SQL은 프로세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위 프로세스가 프록시 SQL 서비스가 이상하다 싶으면 또는 죽으면 재빨리 살려요. 마치 와치독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록시 SQL은 두 개의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관리자 포트고요.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6033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포트, 6032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프록시 SQL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보시면 자, 우선 어스티케이션, 당연히 여러분들의 ID 패스워드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 관장하는 엔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그룹 매니저. 아까 제가 호스트 그룹에 따라서 쿼리를 분기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호스트 그룹을 관리하는 매니저. 그 다음에 커넥션 풀. 그 다음에 모니터링. 아까 우리가 뭐 션드냐 아니면 픽로그냐 이런 것들을 봤던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모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룰. 어떻게 보면 프록시 SQL의 가장 큰 매력일 수도 있겠죠. 쿼리 프로세서나 룰 엔진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쿼리를 해석하고 또 그 대상에 맞게 쿼리를 분기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 캐시 또 하는데 사실 쿼리 캐시 부분은 프록시 SQL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MySQL에도 이 기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돼서 다 디프리케이트 됐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 기능으로 쿼리 미러링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통 그 쿼리를 수집할 때 다 슬로우 로그로 뜨시잖아요. 슬로우 로그에서 뭐 초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실시간 다 수집하고 있어. 그러면 슬로우 로그 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MySQL 서버에 파일로 슬로우 로그가 떨어지는데 우리의 트래픽이 초당 30만 개씩 들어온다 하면 서버 디스크 꽉 차죠. IO 오버헤드도 있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치 네트워크에서 포트 미러링 하듯이 쿼리를 좀 뜨고 싶어 라고 할 때 쿼리 미러링 기능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악성 쿼리가 들어올 때, 자, 우리 보통 악성 쿼리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모니터링 수집한 다음에 개발팀에 얘기를 하죠. 요거 쿼리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요.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개발팀의 답변은 뭐죠? 안 돼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DB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악성 쿼리가 들어오는데 쿼리 제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쿼리를 가지고 이런 쿼리가 들어오면 이런 쿼리를 바꿔서 내보내. 하지만 여러분들 쿼리를 함부로 바꾸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진짜 급할 때는 이러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저장할 때 아까 제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을 만들었잖아요. 호스트 그룹도 만들고 서버도 등록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시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록시 SQL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정을 만들었잖아요. 설정을 건드렸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정을 하게 되면 저기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운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드 런타임으로 해서 메모리에 있는 것을 런타임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반영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설정을 바꾸게 되면 아직은 메모리 상태만 바뀐 거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서버가 딱 켜지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고 없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 파일로. 그래서 세이브 디스크 또는 세이브 컴피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꿨는데 계속 적용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왜 DB에서 설정 바꾸면 이제 런타임으로 바로 적용되거나 또는 일부는 껐다 켜야만 적용되는 것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프록시 SQL은 무조건 메모리에 일단 수정이 되고 저장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런타임을 올리거나 또는 현재 설정을 디스크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모리에 하다가 잘못 입력을 했어. 근데 이전 값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뭔가 현재 상태로 롤백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런타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메모리로 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 실수에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메모리에서 먼저 변경한 다음에 메모리 값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 없어 컨펌이 되면 로드 런타임 해서 실시간 올리고 그다음에 세이브 디스크 해서 디스크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설정은 런타임을 직접적으로 건들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를 먼저 히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런타임으로 로드한다 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모리에 운영한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모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SQLite에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SQLite가 잘 깨져요. 네, 여기 아마 SQLite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디스크에서 다시 로드하거나 또는 런타임 거를 다시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메모리에서 우리가 수정하게 되면 SQLite에 저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전역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있던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껐다 켰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따로 백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디스크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피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컴피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자, 현재 우리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컴피그 파일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룰 수는 있죠. 초기에 시스템을 껐다 켰을 때 우리가 로드할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기화를 해놓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상태에 따라서 이니셜 또는 뭐 페일오버해서 뭔가 서버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구성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아까 제가 인서트 구문으로 호스트를 등록을 했지만 컴피그 파일에 이 모든 걸 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쿼리 룰부터 시작해서 호스트 그룹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컴피그 파일을 리로드하면 바로 그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Q&A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리전 리플리케이션도 하고 있고 리전 페일오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컨테이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개의 컴피그 파일을 파드가 올라올 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이러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록시 SQL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가? 라고 해보면 아니죠. 프록시 SQL이 장애나면 어떡하지? 또는 프록시 SQL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프록시 SQL을 또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클러스터가 프록시 SQL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클러스터처럼 마치 하나의 이제 그 클러스터 IP를 주고 그 하위에 프록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자. 그리고 이 프록시가 각각의 DB에 커넥션을 맺으면서 앞단에 L4나 또는 VIP에서 트래픽을 프록시에서 분산을 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프록시는 내가 마스터에 연결을 하다가 마스터 연결에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 마스터로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DB의 페일오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커넥션의 페일오버를 지원하는 거지 DB의 페일오버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DB 쪽에 장애가 생기면 프록시는 커넥션을 관장하지만 DB 페일오버를 또 자동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DB의 페일오버를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동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DB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도 복제나 페일오버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UI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바로 바꾸거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제가 이제 데모 환경을 운영했던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단에 마스터가 있고요. 뒤에 슬레이브를 마스터 슬레이브, 이 슬레이브에 또 다른 슬레이브로 만들 건지 이런 구성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를 하게 되면 어쨌든 모든 트래픽은 모두 마스터로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프록시 SQL에서는 호스트 그룹이 아까 제가 1번은 라이트고 리드가 2번을 했을 때 라이트도 꼭 한 대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라이트를 여러 대 호스트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티 마스터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안 쓰죠. 왜냐? 데이터 컴플리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페일오버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왜냐? 핑퐁 하다 보면 페일오버가 이제 브레인 스프링 나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넘어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프록시 SQL을 일단 쓰는 건 오케이. 그런데 뒷단에서 라이트도 여러 개 해서 라이트도 동시에 분산을 하고 리드도 분산하고 싶어,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솔루션이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DB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ySQL은 리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DB는 리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또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복제를 지원하게 되는데, 갈레라 클러스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갈레라 클러스터의 에이전트가 알아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즉 오라클 하시는 분들은 RAC 같은 느낌이죠. 골든게이트나 이런 느낌처럼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든 DB가 마스터로 움직이고 있고요.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WSREP 있죠. 이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프록시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읽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티켓팅한다. 그러면 라이트가 많죠. 그럴 때는 프록시에서 순간적으로 라이트 서버를 여러 대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DB는 여러 대 라이트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아까 컨테이너가 많이 돌고 커넥션 50만 개가 되다 보니까 로컬에서 커넥션을 좀 줄이고 운영을 할 수 없을까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록시를 게이트웨이처럼 쓰지 말고 각각의 로컬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프록시를 먼저 한 대씩 다 설치한 다음에 로컬에서 1차 커넥션을 제어하고 프록시가 또 다른 프록시 레이어에 접속해서 DB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이러한 같은 솔루션을 구상해서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프록시 레이어에 있는 프록시가 문제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로컬에 있는 프록시를 바라보잖아요. 문제가 발생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조금 많이 손이 가더라. 대신에 좋은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서버에서 하나에 발생하는 커넥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에 대한 커넥션 수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션 테이블이라든가 또는 DB에 오는 최종적인 커넥션을 줄일 수 있어서 현재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프록시 하나를 더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모니터링 방법이든가 또는 관리해야 될 대상의 타겟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록시 SQL을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보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에 프록시를 두고 각각의 프록시가 DB로 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DB가 여러 대 있으면 이 로컬에 있는 프록시들이 모든 DB에 또 이제 크로스로 연결을 하게 되겠죠. 또는 프록시 레이어를 두고 각각의 프록시 레이어에 있는 프록시를 내가 멀티 커넥션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또는 모든 서버가 각각 자기 존에 있는 걸 쓰면서 DB 자체를 크로스로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사일로 하게 만들어서 멀티 레이어로 구분을 해서 쓸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앞단에 VIP를 두고 다시 한번 밸런싱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 부분은 사실 조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선 가용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 복제는 MySQL 기본 복제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커넥션 관리 및 부하 분산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커넥션 풀도 있지만 프록시 SQL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앞단에 말씀드린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프록시 SQL은 엄밀히 말하면 커넥션의 관리나 트래픽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DB에 대한 장애 조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페일오버 부분은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이런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록시 SQL 또한 서비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록시 SQL을 이중화하든가 또는 클러스터 구성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해 보면 아키텍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키텍처는 사실상 기본적인 내용일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텐데 이러한 모든 엣지 케이스는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떻게 응용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단에서 좋은 아키텍처가 뭐냐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환경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좋은 아키텍처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도메인과 각 파트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프록시 SQL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설명할 때 프록시 SQL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키텍처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오느냐 또는 제일 뒤에 뭐가 들어오느냐, 즉 약간의 한 끗 차이로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커넥션 관리나 장애 대응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프록시 SQL을 한번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